그날 내 퇴직금이 사라졌다. 2억. 딸의 이름으로 딸의 꿈을 위해 썼다. 그런데 이상했다. 투자라 믿었던 그곳엔 사람도 건물도 아무것도 없었다. 아빠, 이제 나 믿지 마요. 그 말을 남기고 가족이 떠났다. 그리고 경찰이 말했다. 당신이 그 사기의 공범입니다. 딸의 꿈을 지키려 했던 나는 어느새 사기꾼이 되어 있었다. 퇴직 후 나는 처음으로 아내와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장을 보고 딸은 피아노 학원에서 시간을 보냈죠.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괜찮아 보였습니다. 단 하나 통장 잔고만 빼고 노후가 길다는 것이 이렇게 불안할 줄 몰랐습니다. 아내의 한숨, 딸의 무심한 말투, 사위의 미묘한 권유가 하루하루 나를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 앉을 때마다 느껴지는 무언의 압박. 아내는 말없이 통장을 들여다보았고 딸은 결혼 준비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빠, 요즘 집값 너무 비싸요. 전세금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위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마주보더니 이렇게 말했죠. 아버님, 요즘 스마트빌 투자하세요?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소형 상가 건물을 여러 명이 나눠 투자하는 건데 임대 수익을 매달 나눠 받을 수 있어요. 요즘 은퇴하신 분들 사이에서 정말 핫한 투자예요. 가족을 위해, 딸 결혼 자금과 아내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나는 처음으로 자신의 욕심보다 가족을 앞세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내 인생 최대의 재앙이 될 줄은. 그 순간 평온 속 균열이 내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어두웠으니까요. 퇴직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아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내게 남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관리비 또 올랐어요. 우리 이러다 노후자금 다 까먹는 거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엔 불안이 가득했고 나는 그 불안을 해소해주지 못하는 무능한 남편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소액만으로 시작하면 위험하지 않아요. 제 친구 아버지도 작년에 시작해서 벌써 원금 회수하고 매달 200씩 받으신대요. 아내는 덧붙였습니다. 건물 세우면 임대 수익이 매달 들어온다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텐 딱 좋은 거 아니에요? 그들의 눈빛엔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아니, 확신이라고 해야 할까요? 나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딸 결혼 자금에 보탬 될까라는 한마디가 손을 떨리게 했습니다.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깔끔한 인테리어와 친절한 직원들, 벽면을 가득 채운 건축 모형들이 나를 안심시켰습니다. 저희는 이미 3곳의 건물을 성공적으로 완공했습니다. 여기 계약서 보시면 투자원금 보장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요. 담당자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전문적으로 설명했죠. 나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퇴직금 3억 중 2억을.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 선택이 가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면피인지 고민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잘한 걸까?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이미 도장은 찍혔고 돈은 송금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느껴본 적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결정한 일이 때로 자신을 구속하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나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너무 쉽게 얻어지는 것은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대가는 곧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3개월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투자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사무실은 폐업했으며 대표는 잠적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지난주에도 공사 진행 보고 받았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엄연한 현실이었죠. 경찰은 말했습니다. 이 투자 실제로는 유령법인입니다. 건축 허가도 없었고 토지 소유권도 가짜였어요. 신고하신 분만 해도 벌써 20명이 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모든 게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억. 내 인생 40년의 땀방울. 딸의 미래. 아내와의 노후. 모든 것이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남의 말에 속고 우리 망치는 사람. 도대체 뭘 믿고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딸은 눈물로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결혼 못해요. 어떻게 준혁이한테 말해요? 집도 못 구하는데. 사위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때 그는 이미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나를 이용한 더 큰 범죄를요. 그날 이후 식탁엔 침묵만 남았습니다. 아내는 나를 마주 보지 않았고 딸은 방문을 잠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다시 현장으로 나섰습니다. 투자했다던 그 땅을 찾아갔죠. 서류에 명시된 주소로. 빈 공터였습니다. 잡초만 무성한, 건축의 흔적조차 없는 황량한 땅. 그곳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도 나처럼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당신도 여기 투자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쓸쓸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거기 넣었어. 퇴직금 전부.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그 대표 죽은 사람이라던데. 죽은 사람? 3년 전에 사망 신고된 사람 명의로 회사가 운영됐다더군요. 경찰이 그러던데.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는 것을. 훨씬 더 치밀하고 훨씬 더 악랄한 범죄라는 것을.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투자받은 회사,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누군가는 이 모든 걸 치밀하게 설계했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력자 노인과 함께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철수. 70대 후반의 과거 형사 출신이었죠. 젊었을 때 사기 전담반에 있었소. 이런 수법들 많이 봤지. 하지만 은퇴하고 나니 나도 당하는 쪽이 되더군. 그의 눈빛엔 분노와 동시에 전문가의 냉철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폐업 신고된 주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건물 관리인을 만나 임대 계약서 사본을 확보했고 다른 피해자들의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피해자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받았다는 것. 그리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 하나. 박준혁. 내 사위의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마 우리 딸의 남편이. 하지만 증거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김 노인이 확보한 통화 내역엔 박준혁의 번호가 여러 번 등장했고 피해자 중 한 명은 박준혁이라는 사람이 소개해줬다고 증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사위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그때 본 메시지. 오늘 아버님 건 마무리됐습니다. 그 순간 내 눈빛이 변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동시에 배신감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내가 믿었던 가족, 내 손으로 지켜야 할 가족이 사실 가장 큰 위험 속에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딸은 알고 있을까? 아내는?
아니면 나만 철저히 속은 걸까? 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대면하기로, 진실을 마주하기로. 그를 믿었습니다. 내 딸의 남편이 될 사람이라고. 함께 밥을 먹고 명절을 보내고 미래를 함께 그릴 가족이라고. 하지만 그는 내 퇴직금을 노린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처음부터 그것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내 딸에게 접근한 것도, 결혼을 서두른 것도 모두 계획의 일부였던 거죠. 그를 미행했습니다. 김노인의 도움으로 낡은 차를 빌려 뒤를 쫓았죠. 그는 한적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창문을 살짝 내린 채 우리는 멀리서 망원경으로 지켜봤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그 노인 다 포기했어요. 경찰 신고도 했다는데 증거 없으니 어쩌겠어요. 다음 타겟 준비해도 될 것 같은데요? 다음 타겟?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게임이라도 하듯.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는 게 그에겐 그저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통화는 경찰이 감청 중이었습니다. 김 노인이 전직 인맥을 동원해 수사에 협조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자네,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잖나? 그럼 현장에서 잡아야지.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준비했습니다. 역공을요. 다음 날 나는 직접 그를 마주했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서. 아버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 무슨 불만이라도? 그는 태연했습니다. 오히려 당황한 척 연기까지 했죠. 아버님이 투자하신 곳 저도 피해자예요. 제 친구가 사기를 친 거였어요. 저도 속은 거라고요. 거짓말.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죠. 하지만 그들이 체포한 사람은 나였습니다. 준혁 씨 신고로 왔습니다.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 동행 부탁드립니다. 내가 범인처럼 몰린 순간이었습니다. 잡혀간 이유는 내 이름으로 추가 피해자 명의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위가 나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나는 처음으로 진실의 전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6명이 추가로 신고했습니다. 모두 당신이 직접 투자를 권유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얼굴도 몰라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내 명의로 된 통장, 내 명의로 개설된 법인 계좌, 심지어 내 도장이 찍힌 계약서들까지. 피해자들은 모두 내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이 직접 만나서 안전한 투자라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피해자였죠. 진짜 악마는 내 이름을 빌린 자였습니다. 조사실 밖에서 김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데려왔고 우리는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아버님, 포기하지 마세요. 저놈은 치밀하지만 우린 더 끈질기게 파고들 겁니다. 김 노인은 사실 피해자 모임 대표이자 전직 수사관이었습니다. 은퇴한 동료들과 함께 진짜 공범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CCTV를 확보했습니다. 내가 그 피해자들을 만난 적이 없다는 증거를. 통화 기록을 분석했고 위조된 서명을 감정받았습니다. 이 도장 진짜 같지만 미세하게 다릅니다. 3D 프린터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 증거를 찾았습니다. 사위의 차량 블랙박스. 그가 4명의 서류를 위조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내 마음속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가족을 지키고 내 이름을 되찾겠다고.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위는 내 퇴직금을 이용해 불법 계좌를 세탁했고 그 과정에서 내 이름을 빌린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처음부터 나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딸에게 접근한 것도, 사랑을 속삭인 것도 모두 계획된 범죄였던 겁니다. 경찰은 조직 전체를 추적했습니다. 사위는 단순 실행범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직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고 유령법인의 실소유주였습니다. 체포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위는 해외 도피를 시도했지만 공항에서 검거되었습니다. 그 순간 딸이 경찰서로 달려왔습니다. 그녀도 몰랐던 겁니다. 자신의 남편이 범죄자였다는 것을. 조사실 박복도에서 우리는 마주쳤습니다. 딸의 눈은 눈물로 붉게 부어 있었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경찰서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내가 잘못 봤어요. 아빠를 의심했던 거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내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딸의 따뜻함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아내도 경찰서로 왔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내 손을 잡았고 우리는 그렇게 오랜만에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돈보다 이름을 잃을 때 무너집니다. 나는 내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가족의 신뢰와 사랑까지 되찾았습니다. 법정에서 사위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직의 다른 공범들도 모두 검거되었고 피해자들은 일부나마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퇴직금은 사라졌지만 남은 게 있습니다. 다시 믿고 싶은 가족 그리고 다시 아버지가 되는 나 자신입니다.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잃은 신뢰는 되찾기 어렵죠. 그리고 나는 그 신뢰를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딸의 피아노 학원 앞에 새 피아노를 두었습니다. 김노인과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모금해준 돈으로 산 것이었죠. 딸은 눈물을 흘리며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쇼팽의 녹턴. 그녀가 어렸을 때 자주 치던 곡이었습니다. 조력자 김노인은 멀리서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님,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퇴직금은 잃었지만 나는 다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돈보다 귀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내 팔짱을 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요. 천천히 함께.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함께. 김노인은 피해자 모임을 정식 상담센터로 발전시켰습니다. 투자사기 예방 교육센터. 우리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은퇴자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투자 교육을 시작한 겁니다. 나도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내 경험을 나누며 다른 이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돕기로 했죠. 6개월 후 딸은 작은 피아노 학원을 열었습니다. 결혼은 미뤘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제 힘으로 살아볼게요. 천천히 준비하면서. 그 말이 나는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내는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이끌기 시작했고 나는 매일 아침 김노인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인생 이막이라는 게 이런 거군요. 김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넘어졌다고 끝이 아니야.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지. 어느 날 집 앞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분이 보낸 것이었죠. 선생님 덕분에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모습을 보며 저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다는 것을요.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가족의 사랑, 사람들의 신뢰,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으니까요. 저녁 식탁에 다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만든 된장찌개, 딸이 사온 과일, 그리고 우리 셋의 대화. 아빠, 오늘 학원에 새 학생이 왔어요. 어머, 잘 됐네. 몇 살인데? 7살이요. 정말 귀여워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평범함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밤, 나는 서재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가족이 함께였으니까. 책상 서랍을 여니 거기 통장 한 권이 있었습니다. 딸이 몰래 넣어둔 것이었죠. 표지에는 그녀의 손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가족 계좌.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해요. 사랑하는 아빠에게. 마이너스 딸 올림. 나는 통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5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딸이 학원에서 번 첫 월급의 일부였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밖으로 달빛이 들어왔고 거실에선 아내가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딸의 방에선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야 진짜 제자리를 찾은 건지도 모릅니다. 퇴직금 2억. 그 돈은 사라졌지만 나는 그보다 훨씬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가족의 사랑,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요. 인생은 돈으로 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사람들로 재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부유한 때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퇴직금 사기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은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사기를 조심하시고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